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2026년 5월 12일자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들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뜨거운 곳, 그리고 또 가장 차가운 곳을 오늘 좀 깊이 있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8,000선을 바라보는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열기부터 그 이면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무거운 부채 문제, 그리고 기업을 움직이는 세금 정책의 변화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기사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맥락이 있다면요. 자본이 지금 수익을 쫓아서 어디로 막 미친 듯이 쏠리고 있고 또 반대로 어디서 처참하게 빠져나가고 있는가. 사실 이거거든요. 자본의 극단적인 이동이네요. 맞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그 자본의 쏠림을 보여주는 곳은 단연코 폭발적으로 끌어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이죠.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어제 무려 4.32%나 급등해서 782.24로 마감을 했잖아요. 8,000선 돌파가 진짜 눈앞이에요. 게다가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사상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일면을 크게 장식했습니다. 네네, 건국 이래 최대의 돈잔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지수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수급을 주도하는 주체더라고요. 보통 장이 이렇게 크게 오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시장을 막 끌어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기사를 꼼꼼히 보기 전엔 약간 그렇게 짐작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3일간의 시장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외국인이 안 샀나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3일 동안 무려 15조 5천억 원어치의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와, 15조 원이요?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나죠.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한 건데 근데 그 거대한 매도 폭탄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냈습니다. 개인이 12조 8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거든요. 기관 매수세로 잡히는 ETF 자금 중에 개인이 쏟아부은 돈까지 다 합치면 사실상 이번 장세는 개미들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바닥에서 멱살 쥐고 밀어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버린 주식을 개인들이 그야말로 패닉 바잉 하면서 쓸어 담고 있는 거네요. 특히 반도체 대장주들 기세가 무섭더라고요. 삼성전자가 28만 5,500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8만 8천 원으로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잖아요. 맞아요. 글로벌 시총 순위도 훌쩍 뛰었죠.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14위, 삼성전자가 11위로 올라섰으니까요. 저는 이 엄청난 매수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약간 일종의 불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남들 다 반도체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나만 소외돼서 이른바 벼락거지가 될 수 없다는 포모 심리가 엄청 거세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포모 현상 정확합니다. 네, 마치 의자 앉기 게임처럼 음악이 언제 멈출까 두렵긴 한데 당장 눈앞에 튼튼해 보이는 반도체라는 한쪽 구석으로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형국이랄까요? 아주 예리한 비유십니다. 근데 배의 한쪽으로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기울거나 엄청 흔들리겠죠. 그렇죠. 파도가 조금만 쳐도 배가 아주 심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실제로 겉보기엔 코스피가 7,000조를 돌파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승한 종목은 151개에 불과해요. 잠깐만요. 지수가 폭등했는데 상승 종목이 15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하락 종목은요? 하락 종목은 무려 738개에 달합니다. 와, 오르는 주식보다 떨어지는 주식이 거의 5배 가까이 많은 거네요. 극단적이네요, 진짜. 네, 시중에 막대한 자본이 반도체 같은 극소수 종목에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장의 관심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극심한 쏠림 현상인 거죠. 야,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군요. 그렇다 보니 이 변동성 증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KOSPI 지수가 하루 만에 8.38%나 급등해서 65.60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쏠림이 너무 심하니까 앞으로 시장이 위아래로 거칠게 출렁일 수 있다고 지표가 직접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본이 주식시장 안에서도 특정 종목에만 몰려가는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냉혹한 자본의 쏠림 현상은 우리 현실 경제의 오랜 문제랑도 정확히 맞닿아 있잖아요. 돈이랑 기업이 계속 수도권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지역 불균형 문제 말이죠. 그렇죠. 자본은 철저하게 효율과 수익만 쫓으니까요. 그래서 이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를 억지로라도 지방으로 돌려보려고 정부가 이번에 빼든 강력한 유인책이 바로 세금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지방 주도성 성장 세제 지원안을 발표했던데 이게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들어간다고요.
예전에도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꽤 오래 깎아주는 정책이 있지 않았나요? 네네, 있었죠. 과거의 정책은 주로 물리적인 이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던 본사를 삼척이나 고흥 같은 70개 성장 촉진 지역으로 옮기기만 하면 최장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그 이후 5년은 50%를 감면해주는 식이었거든요. 아, 주소지만 옮기면요. 근데 이번 정책은 방향이 좀 다른가 보죠?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주소지를 옮기는 걸 넘어서서 기업이 지방에서 실제로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고 또 R&D, 연구 개발을 하는 이 기업 활동 전반에다가 플러스 알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단순히 지방의 우편함만 딱 꽂아두고 세금만 깎아먹는 걸 막겠다는 거네요. 실제로 그 지역의 땅을 파고 공장이라는 나무를 심고 고용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세금이라는 영양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뿌려주겠다 이런 거군요. 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단순 서류가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원리죠. 근데 기자님, 제가 기자님 입장에서 설명하다 보니 말이 헛나왔네요. 독자님들이 보시기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당초 재계랑 지자체들이 제일 강하게 요구했던 핵심 카드가 있었는데 정작 그건 이번 발표에서 쏙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 적용입니다. 아예 지방의 법인세율 구간 자체를 수도권보다 확 낮춰달라는 요구였어요. 듣기에는 그게 제일 직관적이고 강력해 보이는데요. 지방으로 가면 아예 세율 자체가 뚝 떨어진다. 이러면 기업들이 너도나도 짐을 싸서 내려가지 않을까요? 겉보기엔 그럴싸하죠. 근데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있어요. 만약에 지방세율을 일괄적으로 확 낮춰버리면 기업들은 10중 8구 지방에 그냥 작은 오피스텔 하나 빌려놓고 서류상 본사 명패만 걸어둘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돈이 되는 알짜 영업활동이나 고급 연구 인력은 여전히 인프라가 빵빵한 수도권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혜택이라는 단물만 쏙 빼먹는 이른바 체리피킹이 발생하겠네요. 실질적인 지역 고용은 안 늘어나는데 국가 전체 세수만 축나는 꼴이 되니까 정부도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군요. 이렇게 보니까 세금이라는 제도가 기업의 위치나 행동을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하는지 진짜 실감이 납니다. 맞아요. 세금은 자본을 움직이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때로는 그 무거운 세금이 기업의 위치를 넘어서서 아예 소유 구조 자체를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기도 하거든요. 넥슨 지주에 쌓인 NXC 상속세 이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세 제도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맞아요. 고 김정주 창업자 유족들이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상속세를 짊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당장 5조 원을 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 2022년에 NXC 지분 약 30.6%를 국가에 현물로 납부했습니다. 주식으로 세금을 낸 거잖아요. 전문 용어로 물납이라고 하죠. 네, 물납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부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요? 주식을 받았으면 팔면 되잖아요. 이 막대한 가치의 주식을 현금화해서 국고로 넣어야 세수가 확보되는데 이게 수조 원짜리 덩어리인데다가 그렇다고 경영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50% 이상의 지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선뜻 거액을 베팅하고 나설 새 주인을 시장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규모는 엄청 큰데 경영권은 없으니 애매하네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 정부가 다시 NXC 측의 지분 일부를 되파는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정부가 지분 6.68%를 주당 55만 5,800원에 그러니까 총 1조 2,207억 원을 받고 NXC에 다시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NXC는 이 사들인 주식을 6월 중에 전량 소각해버릴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 매각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트리플 효과가 있다고 기사에 나오던데 2020년 세외 수입 확보랑 주주가치 제고는 이해가 가거든요. 주식을 소각하니까요. 근데 환율 안정 효과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약간 뜬금없어 보이기도 해서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역시 자본의 이동 경로를 쫓아가 봐야 합니다. 자, NXC가 정부로부터 자기 주식을 1조 원어치 사오려면 당장 거대한 원화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1조 원이라는 현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NXC가 어떻게 했냐면 해외 자회사들이 쥐고 있던 외화 자금, 즉 막대한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서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된 겁니다. 아하, 해외에 묶여있던 거대한 달러가 국내 외환 시장으로 확 풀리는 거군요.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방어되면서 요동치던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1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일단 정부 곳간으로 딱 꽂히니까 팍팍한 국가 재정 운영에도 큰 보탬이 되고요. 얽혀있던 수조 원의 실타래가 어느 정도 풀리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팽팽하게 엇갈리더라고요. 재계 일각에서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이나 기술 개발에 써야 할 그 수조 원의 자금을 경영권 방어나 자사주 매입에 써야 하는 답답한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죠. 반면에 또 정부나 반대편 입장에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합당한 과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어느 한쪽 입장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금이라는 룰이 거대 자본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는 명확히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본 최상단에서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현상들을 짚어봤는데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경제의 가장 낮은 곳, 현실의 바닥으로 좀 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려한 코스피 7천조 랠리 뒤에는 아주 차갑고 짙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거든요. 벼락거지 피하려다가 아예 벼랑 끝에 내몰린 분들, 바로 자영업자들의 뼈아픈 부채 현실로 넘어오게 되네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포모를 외치면서 돈이 쏠리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빚을 못 갚아서 쓰러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이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캠코 쪽에 1조 4천억 원짜리 눈덩이 청구서가 날아왔다는 기사죠. 네, 캠코의 재무지표에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찍혔습니다. 2025년 회계 결산에 무려 1조 4,055억 원이라는 엄청난 평가 손실을 한 번에 반영하게 됐거든요. 1조 4천억 원이요? 아니, 기관을 어떻게 운영했길래 한순간에 그런 천문학적인 손실이 생길 수가 있죠? 캠코가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출자액이 약 2조 4,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막상 이 채권들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니까 시장 가치가 불과 1조 35억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빚을 갚을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자영업자분들의 채권이다 보니까 샀을 때 장부에 적어둔 가치랑 현재 냉혹한 시장 가치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생겼고 그 차액인 1조 4천억 원이 그대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손실을 뒤늦게 확정 지으면서 캠코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1조 2,044억 원이나 급감해버렸어요. 심지어 자본 잠식 얘기까지 나오고 대규모 증자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뼈대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자님, 아니 독자님, 여기서 진짜 더 큰 문제는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미래요? 청구서가 더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네. 정부가 원래 올해 연말까지 총 4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기사를 보시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이미 신청액이 3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와, 3월에 벌써 30조 원이요? 네. 이 추세면 연말까지 10조 원이 추가로 더 접수될 텐데 그럼 캠코가 떠안아야 할 부실 채권과 손실 청구서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시경제 밑바닥에서 아주 커다란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셈이죠.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자본의 집중과 분배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